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우리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 또는 이제 산업 기사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 나갈 주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각각 목적이 있어서 이제 이 강의를 수강하겠지만 뭐 우리 목표는 단순한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시험에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쭉 전반적인 내용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 또는 산업기사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산업기사라는 말은 뒤에서 안 할 겁니다. 왜? 산업기사는 기사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조금 난이도가 낮다.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3학년이 될 때 무조건 산업기사 시험을 보라 그럽니다. 결국 산업기사보다는 기사가 레벨이 높은 거지만 3학년 때 시험을 봐놓으면 4학년 때 기사 시험 보기가 무지하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들 하는데 뭐 시간적이나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산업기사는 지금 필요 없고 실무도 경험도 충분하고 하니까 기사 시험에 바로 응시할 거야 라는 그런 수험생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아직 자격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산업기사부터 준비해야지 라는 사람이 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이 실제로. 그냥 타이틀만 조금 다르고 문제가 조금 더 쉽다 뿐이지. 그러니까 두 개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러한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 또는 산업 기사에 대한 자격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는 뭐예요?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 요거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지형들, 뭐 그 여기에는 토지, 산, 바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지형과 공간 요거를 일단 측량을 합니다. 그다음에 측량을 해서 거기서 측량 성과를 얻어내죠. 요걸 우리가 측량 결과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정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수집하고 요 정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러한 전문 기술이 요구되면서 꼭 필요하다 사회에서 하고 해서 만들어진 자격증이 바로 이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 또는 산업 기사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 자격을 취득하면은 그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수많은 지형 공간에 대한 자료 요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또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뒤에 가서 이제 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총론부터 들으면 알겠지만 측량은 과거에는 지표만 다뤘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표뿐만이 아니에요. 지하도 해야 되고 수중도 해야 되고 심지어 우주 공간까지 해야 됩니다. 인공위성의 궤도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측량 이외에 어디든지 지구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 거기서 많이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그중에 이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와 다르게 비행기를 띄워서 항공 사진 측량을 하기도 하고 또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원격 탐사를 하기도 하죠. 이런 또 우리가 흔히 GPS 위성이라고 알고 있는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여기 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본문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러한 위성 측위 시스템 또는 이제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정확히 말하면 항법 위성 시스템, 여기에서 정확한 말인데,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위치 추적, 그 다음에 또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GIS. 근데 이 GIS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별로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질 않습니다. 어쨌든 요걸 이용해가지고 지형이나 지리에 대한 정보들을 다 구축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그 분석하는 자료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한해서 이러한 자격을 시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죠. 자, 이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 또는 산업 기사가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건설에 사용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표의 높이 또는 특정 지점이나 어떤 선구역의 설정, 그 다음에 측정, 관측, 측량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건설공사 또는 지도 제작,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측량 계획도 여기 포함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지형도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그 측량 장비를 이용해 갖고 측량 업무를 실시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 지표의 높이라든지 선구역의 설정 이러한 측량 작업한 다음에 그 측량 성과들, 측량 결과를 계산하고 또 정확성도 검토하고 그래서 측량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 또 건설공사, 지도 제작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측량을 하기 위한 작업 계획 또 실시 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준점의 위치 그 다음에 연구 표지 또는 일시 표지 이런 표지들 요거를 설치하고 관측하고 요 결과를 정리해서
또 그 결과를 작성하는 이러한 업무도 수행하게 돼요. 뭐 굉장히 광범위하고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게 바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입니다. 예. 자, 응시 자격은 어때요? 예, 기술 자격 소지자가 응시를 할 수 있어요. 또 예, 관련 학과 전공자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경력자도 역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술 자격 소지자는 이제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동일 종목의 외국 자격 취득자도, 예, 미국의 기사를, 뭐 미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사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업 기사를 취득하고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 되면, 요건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대학교 3학년 졸업하고 4학년이 되면 3학년 마치고 1년 실무로 보기 때문에 역시 기사를 볼 수 있게 되죠. 이 산업기사는 3년제, 2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산업기사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능사를 갖고 있고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이 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련 학과로는 이제 대졸, 졸업 예정자, 즉 4학년부터 시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 이수한 자나 이수할 예정이 있는 자, 그 다음에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또는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역시 기사를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또 2년제 전문대를 나오고 실무가 2년 이상인 자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산업 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2년이 실무를 일을 한 사람도 시험 볼 수 있고요. 또 4년제 대학교 이상은 관련 학과에서 이 학과를 졸업하면 기사 자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개발학, 환경공학, 토목 및 건축공학 이런 학과를 졸업하면 4학년 이상이면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를 응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순수 경력자도 있어요. 예, 실무 경력 4년. 같은 분야나 유사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동일이나 유사 분야에서, 여기 이제 좀 다양해지죠. 경영, 회계, 사무 중에서 생산관리 또는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중에서 디자인, 그 다음에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그 다음에 전기전자, 또 농림업, 그 다음에 안전관리, 환경, 그리고 에너지, 여기에 유사 분야를 갖고 실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강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중에 여기에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난 이 측량 기사 정도는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사 시험 합격을 하려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또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건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봐야겠어. 리뷰해야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토목학과에서는 그 인공위성이나 이쪽 위성항법 시스템에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뭐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참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참 많은 학교에 측량 전임 교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배우지 못한 부분을 배우거나 배웠던 걸 리뷰하거나 아니면 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러한 신분야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시험 보려는 사람이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또 실무 엔지니어. 자, 난 대학을 졸업했는데 야, 이거 레벨도 못 만져봤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걸 빨리 습득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요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강의 목표는 뭐겠어요? 당연히. 자, 첫 번째, 이런 수험생들은 무조건 빨리 붙어야 돼요. 측량을 마스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측량이 여러분도 알지만 굉장히 브로드한 학문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각 과목을 한번 쭉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측량은 4학기에 걸쳐서 대학에서 진행이 돼요, 강의가. 그래서 첫 번째 학기가 기본 측량 및 실습, 두 번째 학기가 응용 측량 및 실습, 세 번째 학기가 이제 그 사진 측량 및 원격 탐측, 그 다음에 더 끼어 들어가면 이제 뭐 측지학하고 GPS가 들어가고 마지막 학기가 주로 GI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학기 또는 5학기가 들어가는데 요즘 엉망이죠. 측량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치 결정이거든요. 위치를 결정 안 하고 터널을 어떻게 뚫을 건데, 위치를 결정 안 하고 도로를 어떻게 놓고 교량을 어떻게 놓을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암만 저가 혼자 측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빡빡 대봤자 옆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면 혼자 메아리처럼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건설에서 측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측량 학과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지리정보학과, 공간정보학과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측량만 전공으로 하는 학과는 좀 많이 드물고, 그 다음에 그나마 다른 4년제 대학교에서도 측량 강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심지어 어느 학교는 딸랑 2학점 한 학기로 끝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실습은 언제 하고, 뭐 기계는 만져보기라도 할 거야? 그럼 측량이 나오고 용어라도 아나? 그리고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여러분한테 단시간에 기술을 전수해 주려고 이 강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대학에서 수강하지 못한 기본 과목 또는 최신 과목, 요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측량을 쫙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만들고 강의하고 강의 노트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앞에 서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현장에서 측량 실무 같은 것들, 특히 여러분들 아마 도로공사 같은 데 배치받으면 바로 레벨 측량해야 돼요. 근데 레벨이 뭐지? 거기서부터 야 레벨이 정확하니? 고조 측량이 정확하니?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야장이 뭐예요? 전시가 뭐고 후시가 뭐예요? 아니 용어를 알아야 뭐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러한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실무 측량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다음에 현장의 적용, 요거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이 강의를 합니다. 또 앞으로 여기서 안 끝나겠죠. 우리는 더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험을 보고 실무 경험을 쌓고, 어차피 결국 자격증의 꽃은 뭐예요? 기술사예요. 예. 업계, 학계에서는 가장 높은 마지막 레벨이 뭐예요? 박사죠. 예. 업계에서는 기술사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박사도 했고 기술사도 갖고 있지만, 굳이 뭐 엄격히 따지면 두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더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기술사 시험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나 행정고시 5급 시험에 기술직을 응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빨리 한번 전반적으로 훑고 나서 심화학습을 더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고 빠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거나 인강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해?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해. 직장 다니거나 또 놀러 갈 시간도 부족하고, 막말로 여러분들 책 딱 2권만 집어가지고 저 산에 들어가세요. 2달이면 완전히 도사돼서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담 쌓고 가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경제적으로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충분히 충족되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격증의 취업 분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취업 분야하고 우대 조건 2개를 따져보죠. 자, 건설업체, 측량 전문업체, 그다음에 지도 제작업체, 지리정보업체, 토목 및 국토개발 관련 용역업체에 진출하고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정부의 도시행정이나 지역행정 관련 부서, 또는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뭐 수자원공사, 이런 정부 투자 기관들, 그 다음에 각종 협회, 그 다음에 건설업체, 여기에 다양하게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대 조건으로는요, 자, 이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 채용할 때 보수나 승진, 전보,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아요. 네. 자, 그럼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을 때 그 가산점이 어떻게 되고 또 부여되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가산점과 부여되는 자격. 자, 일단 6급 이하,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할 때 가산이 됩니다. 그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 설계 직류, 그 다음에 수로직렬의 수로와 표지직류,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토목, 그 다음에 측지지열의 전직류, 여기에서 채용 등급이 8, 9, 9등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6, 7급, 또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한지적공사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LX공사로 바뀌었나요? 예. 예. 토지정보공사인가요? 국토정보공사인가? 예. 기술직 7급 채용할 때, 예. 필기시험 만점에 2%를 가산해 줍니다. 자, 자격은 어떤 게 있어요? 부여되는 자격. 측량법 시행규칙에 의한 측량업, 성능검사 대행자, 측량성과심사 스탁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 인력 자격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 그 다음에 건설사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그 다음에 공사 현장 배치 자격을 갖게 되죠. 자, 요 시험은요, 그 측량 및 지형공간 정박 기사를 일단 기준으로 했어요. 시험을 보면 보통 한 2,000명 조금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죠. 2,300명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합격자가 여기 밑에 나타나는 숫자예요. 그래서 500명 뭐 이 정도 돼요. 한 30% 정도 되나요? 꺾은 선 그래프 한번 쭉 꺼내보죠. 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응시한 사람 중에서 약 한 40%, 30% 정도가 되는 평균, 그 정도가 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보면 돼요. 그 10명 시험 보면 3명 정도 합격을 해요. 뒤에 가면 이제 나중에 비교하면 알겠지만 일단 이 시험을 응시하고 나서 2차 시험을 보게 되죠. 실기시험. 그때는 합격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50% 정도로. 왜? 일단 이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2차, 합격한 사람들이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긴 그 합격률이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점점 지금 여기서 좀 줄었다가 2015년부터 또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인원을 좀 뭐 사람이 몰리는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조금 평해진다라고 볼까?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라는 그러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필기시험 먼저 볼게요. 예, 객관식 사지택일이에요.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죠. 그래서 과목당 20문제가 주어집니다. 30분씩. 자, 그리고 나서 합격은 어떻게 해요? 100점 만점에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40점이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평균 60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예. 평균 70이 나왔는데 한 과목에 35점 맞았다. 그럼 합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40점 이상을 받았는데 평균에 보니까 50점이더라. 이것도 합격이 안 돼요. 과락이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락이 있다는 거는 하나 처지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시험 과목 뭐가 있어요? 일단 측지학 및 위성치유 시스템 GNSS라는 과목을 시험을 보고요. 1교시에. 그 다음에 응용 측량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사진 측량 및 원격 탐사 여기에 대한 시험을 또 30분 동안 보게 되고 지리정보 시스템 GIS죠. 여기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측량학 이렇게 5과목을 시험을 봐요. 그럼 이 5과목을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려면 요거를 다 했을 때 평균 6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 기사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자, 일단 요거 과락 살짝 넘겨서 45점 맞았다고 칩시다. 응용 측량 요것도 어려워. 아이고, 일단 과락 나오면 합격이 안 돼. 그러니까 45점 살짝 넘긴 거예요, 과락. 자, 사진 측량 나고 되게 자신 있는 분야야. 요거 하나만 틀렸어. 95점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 뭐 이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대충 읽고 풀어도 한 70점 나온다. 가정을 하고. 측량학 이것도 어려워. 못하겠어. 45점.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점수를 받은 사람은 얘는 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 아니면 난 다 맞을 거야. 하나 틀리지 않으면. 이렇게 한 과목, 두 과목에 붙어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나머지는 이 3과목이 과락 살짝 넘었잖아요. 그럼 이런 평균은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자, 다 더해서 평균해보면 60점이 돼요. 그럼 합격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 과목 다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운전면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전면허 100점 맞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아, 이 일종인 경우에 80점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종. 그쵸? 이종 경우에 70점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넘으면 되지. 뭐하러 100점 맞아? 뭐, 그 100점 맞는다고 누가 상 줘? 기사시험도 똑같아요. 평균 60점만 넘으면 돼. 그러려면 한 과목은 완전히 내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과목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95점, 90점 넘게 2개만 딱 받아놓으면 나머지 과락 살짝 다 남아도 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관연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론을 알고 나서 계속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 또 나오는데 제일 치사한 문제가 숫자 바꿔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럼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얼만큼 많이 풀어봤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길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끝내버려야 돼요. 한 2달 안에 쇼부 봐야 돼요. 가능한 과목이에요. 이게 기술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해서 딱 붙어갖고 관련도 문제만 딥딱 풀어도 합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내를 해가지고 가요. 목표를 설정하고 끈기를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과목을 택해요. 아까처럼. 사진 측량 내가 제일 자신 있어. 사진 측량 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진 측량이 계산 문제가 한 두어 개 까다로운 거 빼놓고는 조금만 공부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과목이거든요. 이런 걸 전략 과목으로 잡아야 돼요. 남들 놓는 거. 네. 그래서 전략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을 딱 잡아놓고 두 과목 정도 선택해가지고 그냥 조지는 거예요, 그걸. 그럼 합격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도 요 정도면 충분해요. 난 더 10년 전 문제 의미 없습니다. 왜? 트렌드가 바뀌어요. 경향이 바뀌니까 5년 정도 문제면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쫙 분석해요. 분석은 내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분석해 놓은 거 갖고 문제풀이만 집중적으로 반복하세요. 그래서 관여도 문제 집중 분석하고 난이도 분석하고 빈도 분석 이건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후 주어진 거를 계속 풀어보는 그런 연습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산기를 사용해야 돼요. 측량하는데 계산기 못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계산기에 메모리 기능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제 건 싼 거예요. 10,000원짜리에서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스토어, 리콜 이런 버튼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 활용해서 1번에 넣고 2번에 넣고 번지 수정해서 메모리 넣은 다음에 그거 나중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요거만 딱 계산해가지고 쫙 풀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똑같아요. 이거 버튼을 자꾸 누르면 삑살이 날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버튼 누르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계산기 어떤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요즘 그 공학용 계산기 나오는 거 있죠. 샤프인가? 예. 14,000원 정도 하는 거.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6만 원짜리 있는데요. 의미 없어요. 가장 단순한 계산기. 그 다음에 계산기 꼭 내 걸로 숙지를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난 스마트폰 쓸래요. 이거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못 써요. 예.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계산기를 자꾸 눌러보는 습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암기하고 또 공식도 암기하고 공식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주어진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산하는 그러한 시간만 보내면 굉장히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합격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측량 관련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일단 우리 강의를 들으면 이제 총론부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내가 심의를 기울여서 강의하는 자료고 강의하는 이 강의예요. 예, 총론. 여기서 모든 측량을 한번 다 띄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싹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반복 학습하세요. 그 다음에 측지학이라는 분야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딱 나오는 정도까지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측값 해석론, 오차론. 사실 측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관측값을 갖고 왔는데 10번 재는데 10번 값이 다 똑같아? 거의 그럴 일 없어요. 한 2번은 같을 수 있겠지만 10개가 다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참값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번을 한 거를 다 더해서 평균 낸 다음에 최화값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참값 대신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얼만큼 참값하고 벌어졌는지, 얼만큼 그 자기들끼리 오차가 있는지 요거를 조사하는 게 요 관측값 해석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산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측 요소, 각과 거리, 가장 기본적인 측량 요건이죠. 우린 측량하러 가서 각과 거리를 잽니다. 물론 이제 평판 같은 경우는 방향선을 재는 경우도 있지만 그 평판 같은 것도 우리 측량 및 지형구간 정보 기사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각과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측량 과목이 있죠. 그래서 삼각 측량이라든지 삼변 측량이라든지 다각 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준 측량 같은 가장 기본적인 측량들. 예. 그리고 사진 측량. 그 다음에 원격 탐측 같은 현대 측량이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GNSS라고 얘기하는 위성항법 시스템. 우리가 흔히 GPS라 그러죠. 미국의 GPS. 그래서 안테나 세워가지고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받아서 이 안테나에 XYZ 표구하는 거. 굉장히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측량. 얘도 사실 중요한 건데 기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몇 문제 안 나와요, 거의. 요건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개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측량. 여기가 또 시험 밭이에요. 그래서 지형 측량 같은 거. 지형 측량이 왜 중요해? 앞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 계속 물어볼게요. 측량을 왜 해?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호구될까봐? 왜 해요? 측량은 지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각각 그 지도에 들어가는 요소를 따지는 게 바로 이 지형 측량이거든요. 지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도를 만들어서 뭐하게? 엿바꿔먹게? 아니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교한 지도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뽑아낸 정보가 굉장히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 옛날부터 지도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주의, 지구의 강대국이었었어요. 네덜란드가 그랬고요. 프랑스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엄청난 지도가 있죠. 예.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 같은 지도. 어마어마한 지도. 그러니까 지도를 잘 만드는 나라가 국력이 센 나라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에서 빼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적 결정하고 체적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면체적 결정하는 거. 요건 이제 우리가 토지의 크기라든지 뭐 그 다음에 공사량 얼만큼 흙을 갖다 묻어야 되고 얼만큼 흙을 까야 되고 그런 거 계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파트입니다. 노선 측량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량이에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하천 측량. 예. 이러한 정도가 이제 응용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응용 측량에는 터널 측량, 그 다음에 뭐 교량 측량, 댐 측량, 비행장 측량, 항만 측량 이렇게 단위 프로젝트로 탁탁탁탁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다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가장 기본적으로 노선 측량에서 많은 것들을 나중에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예, 지리공간정보 시스템, 예, GIS라는 어떻게 보면 첨단 학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기 원격 탐측 같은 거, 위성학법 시스템도 첨단 분야지만 얘도 굉장히 활용도가 많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얘기 들어봤죠? 다 이쪽과 관련된 겁니다. 자율자동차 다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꼽아보자면 5차론. 이게 가장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다각 측량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수진 측량 많이 나오고요. 요 사진 측량 요건 뭐 시험 밭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면체적 결정하고 노선 측량의 계산 문제는 무지하게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경제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쓴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자, 시험 볼 때 우리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유의사항 한번 볼까요? 학습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정의예요. 측량의 정의.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난 이렇게 정의를 딱딱딱 키워드로 줘요. 그럼 뭐예요? 그럼 영역, 위치 결정, 특성 가지고 측량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측량이란 영역이죠. 첫 번째. 지표, 지하, 수중, 해양, 우주, 공간 등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두 번째, 위치 결정이죠. 상호 재점 간의 위치를 결정하고. 세 번째, 특성 해석이죠. 그 특성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줄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GIS의 정의요? 예, 뭐야? 일단 자료를 모아서 정보하고 이 정보를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거를 뭐? 효용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활용하는 게 GIS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 굉장히 중요한 거 꼭 이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용어 마찬가지예요. 용어. 네. 뭐 기복변이가 뭔지 알아야 될 거냐? 네. 기복변은 말 그대로 땅에 기복이 있을 때 사진상에 변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에서부터 뜻을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죠.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측량은 동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수준 측량, 레벨 측량, 고조 측량 어떤 게 정확해요? 대답하지 마요. 다 똑같은 용어예요. 트래버스 측량, 다각 측량, 도근 측량 어떤 게 정확해요? 환장하겠네. 이게 측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동의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이야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용어를 역시 동의어까지도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대화에 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설명할 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역시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측해서 얻었죠? 뭐 레벨을 가지고 높이를 얻었다. 아니면 트랜짓 갖고 각을 재서 얻었다. 이건 참값이 아닙니다. 참값은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값에 가까운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 거야? 여러 번 관측해서 반복 관측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참값 대신 쓰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최확값. 5차론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을 얘기예요. 최확값.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관측엔 뭐가 반드시 오차가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아주 큰 오차면 당연히 다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용 오차가 주어지고, 자, 이 허용 오차가 예를 들어서 거리를 쟀는데 10cm까지 봐줄게. 자, 내가 거리를 쟀더니 오차가 9.8cm 나왔어. 그럼 그 값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자, 거리를 쟀는데 10.2cm가 나와서 그건 못 써요.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럼 10.10까지가 허용 오차라면
9.8cm가 나왔으면 그거 허용 오차 안에 들었으니까 그냥 쓰면 돼? 안 돼요. 조정해서 써야 돼요. 그런 것들. 관측된 오차와 비교해야 되고 또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지금 얘기했죠? 그냥 쓰면 안 됐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조정해서 써야 돼요. 안 되면 버려야 돼. 그거보다 크면 반드시 재측을 해야 됩니다. 허용 오차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답안을 할 때 4개 중에서 하나 찍는 거죠. 주의할 사항. 항상 대표성 있는 키워드, 앞에서도 키워드 여기 정의 용어 요 얘기 했죠. 이 키워드를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단위에 굉장히 막 어떤 거는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고 어떤 거는 초로 나오고 막 몇 개가 섞여서 나온, 특히 사진 측량 같은 경우에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그 다음에 시간도 시간까지 막 섞여 나와요. 그 제대로 단위를 못 맞춰주면 다른 문제가 나죠. 뭐 0만 달라지는데 뭐 딱 있지 않겠어요? 근데 미치겠어. 지문에도 1000, 뭐 10만, 100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고 단위만 틀리면 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문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영악하게도. 그러니까 단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답을 거르기 어려운 문제.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 직감이라는 게 있죠. 처음에 찍은 거 아닐 것 같아 하고 바꿨으면 꼭 틀리죠. 이럴 때는 그냥 본능에 맡기란 얘기입니다. 한 문제 갖고 인생 좌우하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한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설프게 아느니 처음에 생각났던 거를 그냥 가져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복잡한 거, 긴 지문 이런 거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면 말이 많아지죠. 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판단하라는 얘기지. 내가 뻔히 아는 건데 이게 지문이 이거 답 아닌 것도 아는데 그 선생이 지문이 제일 긴 걸 고르라고 했어.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서 나한테 항의하지 마요. 이거는 문제를 못 풀 정도 지경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가 아닌 것, 뭐뭐 중 틀린 것, 이거 항상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실수를 방지를 해야 돼요. 자, 이번 우리 강의에서 쓰일 교재는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실제로 한 가지입니다. 주교재가 요거예요. 지오 인포메틱스 개정 3판.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개혁판이라고 그랬어요. 막 사이즈가 보통 책하고는 다른 사이즈로 갔거든요. 2017년에 이제 만들어낸 건데 요 책입니다. 그래서 요게 주 강의 교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동생들이 태어났죠. 공간정보 핸드북이라는 책이 2권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기본정보기술, 하나는 최신정보기술인데 사실 앞에 책을 분권하고서 예제하고 이런 것만 조금 더 추가한 책이지 거의 요 책이나 1번에 나온 지오 인포메틱스나 거의 같은 책입니다. 그 둘 중에서 한 권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얘는 1년 뒤에 나왔죠. 얘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 노트를 가지고 이 강의를 따라서 수업을 하실 텐데 아마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PDF 파일을 준비해서 올려놓습니다. 예. 그럼 요거 가지고 요 강의 노트,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교재,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하고 실제는 아니죠.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요 세 가지, 요걸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삼위일체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힌 궁합을 이뤄가지고 여러분 학습을 도와줄 겁니다.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기 쭉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노테이션을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나오는 거는 큰 그 그러니까 1장, 2장, 3장 말고 3.1 하고 들어가는 첫 번째 절에 대한 노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작은 절로 들어간 거죠. 4.1이라는 절 안에 4.1.5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절에서의 우리 요 슬라이드가 갖고 있는 주제, 거기에 대한 타이틀이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페이지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페이지가 나눠 들어가요. 하나는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핸드북하고 이제 표시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1번 교재, 즉 지오 인포메틱스라는 그 두꺼운 엄마책인 경우에 딱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요. 이 페이지에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연계시켜서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문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로 가면은 조금 또 틀려요. 이런 스타일로 그 파워포인트가 열릴 거거든요. 여기도 뭐 똑같이 이것도 앞에서 갖고 있는 이건 장이 들어갔죠. 문제니까.
아까는 몇 점 1 해갖고 그 첫 번째 절이 들어갔지만 이건 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한 타이틀이 들어가고요. 여기 문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핸드북하고 들어가는 거는 1-195 하면 핸드북 1권, 즉 기본 정보에 대한 그런 핸드북. 아까 앞에는 핸드북이란 말이 없었죠. 그거는 그 지오인포매틱스라는 책이고 요 핸드북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공간정보 핸드북 그중에 1권에 195페이지 여기 참조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뭐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고 다뤄가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 또 어떤 교재를 쓴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교재와 강의가 또 강의 노트가 연동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에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아주 학습적이고 깊게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요 다음부터 들어가는 총론부터 여러분들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약간 우리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달려볼까요?